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5.16 혁명 60주년 기념 학술 논문 박정희 정부 체육정책의 추진과 성과를 발표할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니 웬 변호사가 스포츠 체육 관련 논문을 또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할까, 이렇게 또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스포츠 산업학 석사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또 중학교 때까지 제가 운동선수로 또 나름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시골에서, 강원도 시골 태생인데요. 그래도 시골에서는 제법 운동을 좀 한다고 했고요. 워낙 또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사법 시험에 합격을 해서 사법연수원 다닐 때 제가 또 이런 스포츠 문화 쪽에 또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수원 다니면서도 제가 대학원에서 또 스포츠 산업학 또 석사 과정을 밟기도 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대한체육회 또 문체부 관련 자문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여러분이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김연아 선수, 그 다음에 또 박태환 선수, 장민환 선수 등의 선수들을 또 에이전트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제가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 체육 정책에 대해서 나름 또 연구를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이 실시하고 있는 이 5.16 혁명 60주년 기념 학술 논문에서 제가 이 박정희 정부 체육 정책에 대한 추진과 성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박정희 정부의 체육 정책의 추진과 성과를 좀 제대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학술 논문 공모에 응했고요. 그래도 또 다행히 이 논문 심사에 통과를 해서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논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목차를 말씀드리면, 이 연구의 필요성과 이론적 논의를 제가 서론격으로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정책의 추진, 그 경과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정책의 성과,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의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그 의의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체육학계에서 체육학계는 박정희 정부 체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실적이 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존 연구가 박정희 정부 체육정책을 특징 지우는 그 키워드를 꼽자면 되게 스포츠 내셔널리즘,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 중심, 그리고 국가주의 스포츠, 이런 것들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국민체육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는 크게 이론은 없지만, 이러한 기존의 박정희 정부 체육 정책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박정희 정부가 이 스포츠를 남북한 간의 어떤 체제 경쟁 우위, 그리고 국위 선양, 그 다음에 국민 단결이라는 이러한 정치적 정권적 목표에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평가에서 이러한 그 특징을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좀 부정적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정말 그런가? 저는 나름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박정희 정부 이후에
그 정부와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정말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정책이 그런 정치적, 정권적 차원에서 추진을 했었던 것인가.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특징들이 과연 다른 정부에 비해서도 정말 그렇게 비교되어질 만큼 그렇게 특징적인가라는 점에 봤을 때는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체육학계가 이 박정희 정부의 권위주의 속성 그리고 그런 통치 스타일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제대로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정책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입견을 배제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체육진흥정책의 추진과 성과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정책의 본질과 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박정희 정부와 다른 정부의 체육정책을 제대로 비교 평가하는 그런 자료가 제시가 될 수 있다. 뭐 제 연구 결과만이 아니라 이후에 그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 중립적인 시각에서 제대로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정책을 다루면 박정희 정부와 다른 정부의 체육정책을 제대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 있어서 제 연구에 어떤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 연구의 그런 어떤 의의라고 할까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체육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체육 정책은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이제 체육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에 관하여 정부가 이념과 국정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마련한 입법 행정상의 기본 계획과 방침이다.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령과 행정 조직 그리고 재정 그리고 제도 및 사업 이렇게 나눠서 이 연구에서는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제 체육 정책을 이제 유형을 나누면 여러 가지 그 시각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지만 이 방송과 이 연구에서는 크게 이제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하는 체육을 말하는 것이고요. 전문체육은 이른바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하는 그런 체육을 말하고요. 학교체육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의 체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박정희 정부 체육 정책 추진 경과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1950년대 그리고 5.16 혁명이 일어나기 그 전후에 우리나라 그 체육의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체육 현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체육 정책의 어떤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체육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국민체육진흥법도 바로 5.16 혁명 직후에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이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체육에 관한 정책에 관한 법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법령에 의해서 체육 산업이 정해지고 또 제도가 나오고 그래야 그 사업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이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문교부 예산에 그냥 포함을 해서 그냥 체육 예산이 편성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 이전 정부에서는. 그래서 일례로 1952년도 그 예산 현황을 보면 그때 체육 예산이 500만 원,
500만 원인데요. 이 500만 원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문교부 소관 예산에, 그러니까 문교부 전체 예산의 0.016%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보통 문교부 전체 예산의 이 체육 예산이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50년대만 하더라도 거의 체육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재정적으로도 많은 빈약한 그런 사정에 있었고요. 이 체육시설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이제 경성부죠. 이제 서울,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죠. 1926년에 건립한 이 서울운동장이거든요. 구경성운동장인데, 이 50년대에도 이 제대로 된 그 체육시설이라고 해봤자 서울에 있는 이 서울운동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1959년에 건립된 효창운동장, 지금 여러분 효창운동장 지금도 있죠. 예, 그 운동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내 체육관으로서는 1960년대 이제 착공을 해서 5.16 혁명 직후에 박정희 정부 초기에 완공된 장충체육관, 지금 장충체육관도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체육시설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는. 물론 뭐 부산 직가시, 당시는 이제 부산 직가시였는데요. 60년대만 하더라도요. 뭐 경기도, 전라남북도 이렇게 주요 도청 소재지에는 또 뭐 운동장은 있었긴 있었는데 뭐 제대로 된 종합 경기장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뭐 체육 시설도 이렇게 정말 낙후한 실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또 제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1950년대 교육법상 그 학교 입학 허가는 전적으로 학교장이 재량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학교장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로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체육 활동, 학생들의 그런 체육 활동이 매우 등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본 학생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들의 신장, 체중 이런 신체가 일본에 크게 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학교 체육 시설, 또 체육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을 했고요. 이 관련 자료에 의하면 1955년도에 전국적으로 약 1000여 명의 체육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학교 체육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국제 체육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국제대회에서의 우리나라 이제 그 성과도 정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죠. 그래서 보면 1948년 런던 하계올림픽 동메달 2개, 1952년도 헬싱키 하계올림픽에서는 동메달 2개. 물론 뭐 그때 우리나라 뭐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수준에 비하면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 비하면 뭐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특히 1960년대 그러니까 5.16 혁명 직전에 열렸던 로마 하계올림픽에서는 노메달, 그러니까 동메달 하나도 못 따가지고 그때 뭐 많은 언론에서 노메달 쇼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회적인 아주 충격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50년대, 60년대 초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서 이제 5.16 혁명 후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체육진흥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우리나라 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이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느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정책이 과연 어떠한 시각에서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조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기존 체육학계가 엘리트 체육 위주 중심이다. 또는 뭐 이런 정치적 정권적 목표에서 체육 정책을 폈다. 이러한 시각에 이러한 판단에 당부당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정책의 이념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그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정책의 이념 목표를 파악하는 근거로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연두교소, 그 다음에 연설문, 그 다음에 시정연설,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 취지,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의 그런 관련 기록물, 이런 거에서 우리가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정책의 이념과 목표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나름 이러한 기록들에서 공통된 단어 또는 공통된 자구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바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즉 국민체위 및 체력 향상, 그 다음에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국민 건전의식 제고, 이 세 가지가 박정희 정부의 여러 기록에서 체육과 관련해서 도출할 수 있는 이 이념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문체육 육성이라고 하는 엘리트 체육 분야가 들어있지만 국민체위 및 체력 향상이라든가 국민 건전의식 제고라고 하는 오히려 엘리트 체육이 아닌 국민체육과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 박정희 정부가 체육진흥정책을 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념, 어떻게 보면 오늘 제 강연에 어떻게 보면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정책의 이념 목표는 이 세 가지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여러분 머리에 담아두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박정희 정부의 체육진흥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체육법령입니다. 어떤 그 관련 법령이 있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체육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16 혁명 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1962년 9월 17일 날 이 국민체육진흥법을 공포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논문집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 논문집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담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체육 그 당시에 우리나라 체육진흥정책 펴 나가야 할 그러한 체육진흥정책의 기본 틀을 확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혁신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최초의 제정 체육진흥법의 내용들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국민체육진흥법이 정말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체육진흥정책의 하나의 큰 근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제 3차 개정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체육진흥정책의 하나의 큰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중요한 법령이 뭐냐면 바로 국민체육진흥기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인데요. 약칭 이제 국민체육진흥기금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972년 8월 14일 날 공포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공화당의 장덕진 의원 외에 약 49인이 이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는데요.
그 재정 이유는 뭐냐면 72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국가 재정 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느라고 국가의 모든 재력, 재정적을 자원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니까 이 우리나라 체육진흥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이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체육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던 얘기죠. 그런 국가 재정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이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리 민간 자금으로 한번 조성을 해보자. 그래서 이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체육진흥 정책에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재정에 투입을 하자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것이 이 국민체육진흥기금법의 제정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도 이 국민체육진흥기금법이 지금도 이 체육진흥기금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 체육진흥 정책의 가장 큰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얼마나 정말 우리나라 체육진흥 정책에 그 100년 대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을 제정할 때는 100년 대계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이 국민체육진흥기금법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 이 기금 재원은 무엇이냐가 문제일 텐데요.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담배 포장지 아시죠? 담배 포장지에 지금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예, 이렇게 담배 포장지에 광고를 싣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고료 가지고 이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또 담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이 담배 포장지에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는 것.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면 첫 광고가 우리 한국 타이어 광고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에피소드를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뭐 다른 법령에도 체육 관련한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또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은 하기로 하는데 논문에는 제가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뭐 교육법이라든가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이라든가 그런 데 또 체육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정조직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 체육진흥정책의 소관부서는 어디냐?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죠. 그러나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제 문교부가 이 체육행정의 소관부서로서 역할을 했고요. 물론 그 이전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 군정 때 문교부가 있었죠. 거기서 교화국 체육과가 체육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건국 이후에도 이제 문교부의 이제 체육과가 계속 체육 정책을 담당을 했는데 이 명칭이 체육과에서 체육국으로 됐다가 또 체육국에서 다시 체육과가 됐다가 또 그렇게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제 문교부가 계속 체육 정책의 소관부서로서 했었고요. 아울러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서울특별시 그리고 도, 시, 군에서는 이 1962년도 그 교육법이 개정될 때 학교와 일반의 체육에 관한 사항은 이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군 교육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교육에 관한 학교에서의 체육 교육에 관한 사항은 정책은 교육위원회가 담당을 했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63년도에는 조금 개정이 되는데 서울, 부산, 도는 교육위원회가 그다음에 시군은 이제 교육장이 이제 담당하도록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체육 행정 조직으로서 또 중요한 조직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바로
체육심의회입니다. 체육심의회. 이것이 이제 나중에 국민체육심의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1961년도, 그러니까 체육심의회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이 체육심의회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후 건국 후 제1호 법령이 뭐였느냐 하면 정부조직법이었는데요. 그 정부조직법에는 각 행정기관에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활성화되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문교부 장관 체육정책자문기구도 없었습니다. 5.16 혁명 전에는요. 그러다가 5.16 혁명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바로 이 체육심의회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교부 장관이 체육정책을 수립을 할 때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하도록 하는 그런 체육심의회 규정을 만들어서 실제로 체육심의회를 구성을 하고 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1962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 체육심의회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체육심의회 규정은 이것은 그 강령이었거든요. 강령.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아예 이 체육심의회 규정을 둬가지고 이게 법률상 기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체육심의회의 성격이 좀 더 강화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쭉 지내다가 1970년에는 이게 국무총리 소속의,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문교부 장관 소속의 기구였는데 1970년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체육심의위원회로 그렇게 그 위상이 더 강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가 체육진흥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했다,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국민체육심의위원회가 바로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릴 박정희 정부 말에 88년도 서울 올림픽 유치 계획을 수립할 때 바로 이 국민체육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88 서울 올림픽은 전두환 정부에서 물론 이제 전두환 정부 때 그 유치를 했지만, 그러나 이미 계획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그 계획을 수립되었다라는 거. 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 그 새로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육행정조직으로서 체육심의회 그리고 국민체육심의위원회가 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논문에는 실었습니다. 이 체육행정조직으로서 또 특수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있고요. 또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있는데 논문을 참고하시고요. 이 국민체육진흥재단은 또 이따가 설명할 때 또 잠깐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것이 이제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관련 사항인데요. 대한체육회나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이제 행정조직은 아니죠. 행정기구는 아니죠. 뭐 민간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전문체육을 전담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전문체육에 관한 한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의 역할을 했다는 한 것이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체육회,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대한체육회 이 대한체육회가 1920년 7월 13일에 창립되었거든요. 일제 치하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그 초기에 그 회의 그 대한체육회 회의 그 모습입니다.
예, 회 모습인데요. 이 조선체육회가 창립이 됐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게 또 해체가 되기도 하죠. 그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기도 했는데 해방 직후에 이제 다시 이제 조선체육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하에 이제 처음에는 조선올림픽위원회였는데 나중에 대한올림픽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지만 아무튼 이 대한올림픽위원회도 그 대한체육회 내부에 두어가지고 올림픽 참가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961년 5.16 혁명 때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포고 제6호에 의해서 모든 정당 사회단체는 다 해산이 되었죠. 해산을 시키고 다시 새로 이제 단체 등록을 이제 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잠깐 해산이 됐다가 이제 다시 대한체육회로 다시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그 전문 체육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있는데 이 서로 조직 간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대립, 갈등.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분리가 돼서 완전히 대한올림픽위원회도 별도의 단체로 또 설립이 됐다가 다시 또 합쳐지고 또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당시 언론에도 이게 그 언론 보도가 될 정도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또 다른 유사 단체가 또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크게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1960년도 말에 이 정부가 행정개혁 조치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행정의 어떠한 그 기구상, 조직상, 역할상에 한번 리빌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이 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체육 분야도 포함되었는데요. 그때 그래서 이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체육 관련해서 보고서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이거 체육단체 그냥 다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말고 체육단체를 통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 외에 체육재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체육단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러한 그 건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초에 이 제안에 따라서 체육단체 다 통합해라 라고 지시를 해서 이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그리고 또 그때 대한학교체육회가 있었거든요. 이 세 단체가 다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 대한체육회가 통합 상태로 지금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행정개혁조사위원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영상을 제가 사진을 빠뜨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그 체육행정에 대한 그 개선을 위한 조사 보고를 한 그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체육계 개혁이죠. 개혁을 위한 노력도 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예, 이제는 이제 체육 재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 재정은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제 하나는 이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 재정 하면 이제 예산을 말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금도 포함을 해서 보통은 이제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조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뭐 국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사정이 아니니까 체육 예산을 뭐 특별히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62년도부터 79년도까지 박정희 정부의 체육 관련 예산 그 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 일일이 그 각 회계년도 그 세입 세출 결산한 그 내역에서 제가 정부 세출 예산 현액, 그리고 문교부 소관 세출 예산 현액, 그리고 체육 세출 예산액을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요. 제가 그 엑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962년도도 그렇고요. 마지막 79년도도 그렇고요. 문교부 소관 세출 예산액 중에서 체육 예산이 비중이 1%도 넘지 못한 것이죠. 물론 중간에 보면 뭐 63년도, 64년도, 65년도, 66년도, 67년도는 1%를 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해는 1%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 불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모든 국가의 그 물적, 인적 자원을 거기에 쏟아붓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체육 예산을 넉넉히 편성할 그런 형편이 못 됐던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래도 체육 예산을 늘리려고 노력은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 학계의 평가대로 만약에 이 체육을 정권적,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편성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체육 예산을 지금에 비해서 넉넉히 편성하지 못한 것은 그것은 그렇게 박정희 정부가 이 체육을 정치적, 정권적 목적에서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죠.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오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정부 체육 예산이 1조 7천억이 넘는데요. 이것은 문체부 전체 예산의 25.6%입니다. 예,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 1조 7천억 원이 넘는 이거 중에서 전문 체육은 약 30%가 넘습니다. 예. 그런 거에 비교하면 박정희 정부가 뭐 엘리트 체육 중심이다 또는 뭐 정치적 정권적 목표에서 체육 정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건 아닌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부에서도 이러한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교부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그 없는 살림에 그래도 최대한 대한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 논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시도교육위원회도 학교 체육을 담당을 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도교육위원회 체육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또 도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시도교육위원회는 이제 교합이라고요. 교합위에서 이 체육 예산을 지출을 했는데요. 지금 65년도 여러분 이제 교합이 기준 재정 수요액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편성을 하냐면 그 시도의 인구에다가 그 인구 한 명당 얼마를 할 것인가를 해가지고 그 기준 재정 수요액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성된 수요액을 이제 정부가 교부를 하는 거죠. 예. 교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시도에 교부를 하면 시도가 그것을 또 시도교육위원회에 또 얼마 좀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학교 체육과 관련된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을 했었던 것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정확히,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도에 내려보낼 때에는 그냥 일괄 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 얼마, 그 다음에 체육 아닌 분야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그냥 내려보내가지고 이게 체육에 얼마를 써야 할지 이것이 이제 좀 정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도교육위원회하고 시도하고 이게 또 마찰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시도교육위원회에 내려보낸 예산 중에서 대부분은 또 다 문화산업비, 문화에 관련돼서 쓰고 체육에 대해서는 그 투입된 비용이 또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록에 의하면 1965년도 경우에는 체육 사업비하고 문화 사업비 비율이 28대 72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뭐 문화 사업비에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시도는 이 전국체전 출전비도 이 교화비에서 전국체전 출전비를 대는 건데 이 교화비가 적다 보니까 체육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전국체전 출전비도 모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박정희 정부 내내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체육진흥정책과 관련해서 제도 사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체육의 날 그리고 체육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체육의 날, 그러면 체육주간 제도는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은 여러분 아마 이 체육의 날, 체육주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젊으신 분들. 그런데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재정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것이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 그리고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을 체육주간으로 해가지고요. 이때는 뭐 국가기관, 관공서, 공공기관, 그 다음 민간기업, 뭐 학교, 체육활동을 하고 또 체육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체육에 대한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국민 체력 향상 그리고 국민 건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좀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체육의 날, 체육주간 이거를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 관서,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강제적으로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재밌는 또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러한 체육의 날, 체육주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어떤 것까지 했느냐 하면 체육의 날에는 운동용구점은 그 운동용구를 할인 판매하도록 권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정부로서는 정말 이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무진장 애를 썼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 사진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1960년대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재무부인가 어느 그 정부 부처 체육의 날 행사 그 배구 경기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무원들이 저렇게 체육 활동을 하기도 한 것이죠. 나중에 정부가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겠죠. 예. 참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 고육직책으로 저렇게까지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련해서 또 체육진흥정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시설이죠. 시설이 있어야 우리가 체육 활동이 가능한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로서도 이 체육진흥 정책에 있어서 주안점을 둔 것이 바로 이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특히 이제 공공체육시설이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 체육시설보다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이 체육진흥 정책을 펼 수가 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정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이 체육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각급 학교, 그 다음에 직장 체육시설, 이거 국민에게, 국민체육을 위해서 이용하도록 한 것.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자라고 하는 취지이겠죠. 그래서, 그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간 체육시설을 이제 보호 육성하는 것인데, 그 1차 개정 때, 이 국민체육진흥법 1차 개정 때, 이 민간 체육시설 보호 육성에 대한 또 제도도 도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경비, 비용 지원이라든가 또 세제 혜택 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국립종합경기장 건립 문제입니다. 그 해방 직후에 체육인들 사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소원이 국제 규격의 어떤 국립종합경기장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이전에서도 체육인들이 그러한 것을 이제 정부에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뭐 국가재정 한계로 인해서 그런 뭐 국제종합경기장 건립은 어떻게 보면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었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1965년에 국립종합경기장 건립을 이제 추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진을 하게 된 주요 동기는 뭐냐면 바로 이제 1970년 아시안 게임을 이제 개최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 차원이죠. 국립종합경기장이 있어야 아시안게임 유치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1960 그러한 이제 그 추진을 했는데, 건립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때는 어떤 것을 했느냐면, 서울 영등포 일대에 그 1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을 이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잘 이제 추진이 안 됐는데, 65년에 이제 그 정부에서 한번 지어보자. 우리도 한번 지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 모금을 할 것이냐, 마련할 것인가 관련해서 고고무신, 그 다음에 고책, 옛날 책자, 그 다음에 파지, 이런 것들을 또 모집을 해서 판매하는 그 수익금, 그 다음에 또 아시아 경기대 기념 보험 모집 그 수익금, 이런 것들을, 그 다음 또 기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국립종합경기장을 건립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추진이 결과적으로는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1966년에 그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경기 연맹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1970년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권을 따냅니다. 그래서 1970년에 이제 아시아 경기를 서울에서 개최가 예정이 됐었는데, 그 개최 비용을 한번 따져보니까, 특히 이제 그 체육계가 이러이러한 그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한 그 예산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그 예산 국가재정을 지원을 했다가는 그때 당시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그 정부로서는 큰 그 아픔이겠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시안 게임 유치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1967년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아시안 게임 개최 포기를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에 따라서 국립종합경기장 건립도 이제 보류죠. 포기보다는 이제 보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아픔, 역사도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정책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또는 직장에서 이런 체육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과연 이제 박정희 정부가 정말 그렇게 뭐 권위주의 정권이고 아주 그 통치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체육진흥 정책을 폈지만 그것이 민간에서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대로 이행이 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하나 이제 구성한 것이 뭐냐면 바로 체육진흥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재정국민체육진흥법에서 학교, 직장은 이러한 체육진흥기구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라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이 체육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제대로 시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또 촉구를 했고요. 그래서 나름 이러한 국민체육, 생활체육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이런 제도를 시행했는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에 의하면 보면 1965년도 보면 전국에 이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직장이 약 89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79개로 비율이 8.8%밖에 안 되고요. 또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직장도 68개로 0.76%에 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또 어떻게 했느냐면 국민체육진흥법 1차 개정 때 이것을 의무화해가지고 이 의무를 위반한 직장이나 학교 같은 경우 과태료에 또 처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까지 또 규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민간이 박정희 정부의 체육진흥정책, 생활체육진흥정책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따라와 주지 않았던 것이고 또 정부로서는 그것을 또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또 과태료 또 제도까지 시행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전문체육, 엘리트체육과 관련해서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체육 정책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수 및 체육 지도자 장려책입니다. 이 박정희 정부가 선수와 체육 지도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주었느냐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체육상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탁월한 기능이나 타의 어떤 모범이 될 그런 운동 정신을 발휘한 선수나 지도자에게 체육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상 그 종류는 연구상, 지도상, 경기상, 공로상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체육단체 등이 추천을 하면 문교부 장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육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상을 수여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체육훈장과 체육포장입니다. 1973년 11월 1일 날 상훈법을 개정했는데 그 상훈법에 체육훈장과 체육포장을 신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체육 발전의 공을 세운 사람들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훈장을 또 수여를 했고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메모장입니다. 메모장 사진 영상인데요. 이런 훈장을 체육인들에게 또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런 사기 진작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체육인들 중에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선수, 엘리트 체육 선수들에게 부여한 어떤 이제 그 장려책이 되겠죠. 그래서 1971년 1월 20일 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할 때 이 생활이 어려운 체육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체육연금 제도입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은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이거든요. 이 체육연금이 바로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체육인 복지 사업의 가장 큰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실 정말 체육인들은 박정희 정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말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과연 박정희 정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체육인들이 얼마나 감사의 표시를 하느냐. 그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아무튼 1971년도에 이 국민체육진흥법 이 개정을 통해서 생활보조금을 지급함과 아울러서 이제 74년도에 이 체육연금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이 기금을 이 체육연금을 주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 제대로 거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제대로 마련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에피소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무도 또 돈을 안 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2천만 원을 딱 기탁을 한 겁니다. 개인 돈으로. 그러니까 그걸 지금으로 치면 2억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2천만 원 딱 내니까 그때서야 이제 여기저기서 기업들이 돈을 내는 것이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것이죠.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억 원이 조성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금으로 해서 1975년도부터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 딴 분들한테 체육연금이 지급이 됐던 것이죠. 예. 그 자세한 연금 내용은 제가 이따 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체육 특기자 제도. 이것이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 전문 체육의 어떤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죠. 이 체육 특기자 제도가 지금도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체육 특기자 제도에 대해서 또 기존 학계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박정희 정부가 이 체육 특기자 제도를 통해서 엘리트 체육 선수를 육성하고자 이 체육 특기자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1961년 8월 12일 날 국가재건 최고회의죠. 거기서 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임시조치법을 제정을 하는데요. 이 임시조치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학교장 입학 재량을 폐지한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제2공화국 때까지만 해도 교육법상 입학 허가는 완전히 학교장 재량에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학에 관련된 부정 비리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부정 입학이 사건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또 체육 특기자, 그러니까 학생 운동 선수의 입학과 관련해서도 비리가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이 임시조치법을 통해서 학교장의 입학 재량을 다 폐지하고 이건 국가가 그 입학의 룰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임시조치법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체육특기자의 뿌리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체육특기자가 무슨 엘리트 체육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임시조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다 시험을 통해서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입학을 허가를 결정하도록 했던 것이죠. 다만 시험을 치르면
예체능 특기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예체능 특기자는 서류 전형으로 가능하도록 했었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 체육 특기자 제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62년도 63년이죠. 이 63년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임시조치법이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돼서 원칙적으로는 체육 특기자도 중고등학교 진학할 때 고사에 합격을 해야만 입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더 체육 학생 선수에게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이죠. 좀 체육 특기자를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건데요. 대학에는 68년 11월 15일 교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운동선수도 대학 입학 예비고사에 합격을 해야 대학에 입학할 수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68년도 이제 교육법 개정하면서 예체능 특기자는 대학 입학할 때 예비고사를 면제해 주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쭉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제도의 어떤 변경이 있다가 이제 70년대에서는 지금의 어떤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체능 특기자는 이제 시험을 치지 않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체육 특기자 제도도 원래는 박정희 정부가 무슨 엘리트 학생 선수, 기계적인 학생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것을 좀 이번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체능 그 체육 특기자 제도도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병역 특례 제도죠. 병역 특례 제도. 그런데 이것도 약간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병역 특례 제도도 이것이 무슨 기계적인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 2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그때 제정한 병역 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된 것인데요. 그때는 체육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산업, 기타 사회 관련 분야에서 이러한 그 재능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병역에 대한 어떤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요. 체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국무총리 소속의 특기자 선발위원회가 선발을 한 그 체육 특기자만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이때 그 제도가 더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병역 특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시안 게임 뭐 금메달 이렇게 따면 바로 그냥 체육 특기자가 됐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고요. 국무총리에서 특별히 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합격한 사람만 보충역에 편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양정모 선수 아시죠, 여러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그 선수도 바로 이 국무총리 소속 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구제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체육 전문학교 설치도 박정희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전문체육 진흥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다 각 시도에 체육 중학교, 체육 고등학교가 있고 태릉이 아니라 송파에 한국체육대학교가 있죠. 이것이 다 박정희 정부 때 이제 설립이 됐던 것인데요. 71년도 3월달에 서울체육중학교, 그다음에 74년도 3월달에 서울체육고등학교가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를 이제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마련됐던 것이고요. 이 한국체육대학교도
77년도에 이제 개교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당시 문교부가 학교체육진흥계획에서 그 마련한 그 제도에 의해서 이 한국체육대학교가 설립이 되고 개교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한국체육대학교를 설립을 했느냐 하면, 중등학교 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 주 목적에서 체육대학교를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 전문 선수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등학교의 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것입니다. 이 체육대학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도 좀 이번 방송을 통해서도 잡았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국체육대학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때 입학금하고 수업료도 면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숙사에 입사시켜서 생활훈련을 받도록 했고요. 그래서 기숙사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간에 퇴학한 자는 다 학비 보조금을 다 토해내도록 상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또 제도도 두었다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학교 체육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가 체육 진흥을 위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 국민체육 차원에서 했던 것이죠. 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바로 이 체력장 제도입니다. 체력장 제도.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죠? 우리 여학생들 이 매달리기, 아마 제 또래 나이 되시는 분들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 체력장 이 시험을 치렀거든요. 예. 이것이 바로 박정희 정부 때 이 도입한 제도인데요. 이게 원래는 그 박정희 정부 이전에서도 이러한 체력장 유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체능 검사라고요. 체능 검사가 있어서 그때는 이 체능 검사의 점수도 이 입학 점수에 그 시험 성적 포함을 해서 이 성적 순위에 포함을 시키도록 했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그 72년도 6월 달에 그때부터 이 체능 검사를 체력 검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력 검사를 이제 보통 체력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대체를 해서 앞으로 굽히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 달리기, 턱걸이, 여자는 팔굽혀 매달리기, 이런 8개로 해가지고 이 배점을 매겨서 입시 총점 200점에 10분의 1인 20점으로 해가지고 이 급수를 또 7등급으로 해가지고 등급별로 점수를 나눠서 또 그 입시 성적에 반영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74학년도부터는 대학교 입시에도 체력장 성적을 10% 반영토록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 그것이 또 대학에서는 일부 대학에서는 실제 또 그게 반영되지 또 않았다고 또 하더라고요. 예, 이러한 체력장 제도도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학교 체육이 박정희 정부 내내에서도 이 학교 체육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입시 교육 위주의 그런 교육 환경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5.16 혁명 직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그 산하 문교부에서는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보건과 체육과 시간을 강화해라라고. 워낙 입시 교육 위주의 교육 환경 때문에 보건이라든가 체육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로서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 교육의 교육 환경이 훼손되지 않으니까 뭐 일선 학교에서는 그 체육 교과 시간이 뭐 다른 과목으로 대체되고 체육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968년도에 문교부가 국민교 교육 정상화 지침을 시달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
그 커리큘럼대로 제대로 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특히 예능체육 실과 시간을 늘려라, 이런 지침을 시달하기까지 하고요. 1970년 1월 15일에는 학교체육진흥계획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체육진흥계획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최소 한 종목 이상 이거 지정을 해서 그것을 운동을 학생들에게 운동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또 지침까지 내보내고요. 한편으로는 학교에 이러한 체육시설을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철봉, 축구골대, 농구대, 핸드볼대 이런 거를 갖추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각 학교에 적어도 철봉, 핸드볼 골대, 그 다음에 축구 골대 이런 거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비롯됐던 것이죠. 그리고 1972년 9월 27일 학교체육교육 강화 방안에서는 더 강력한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뭐냐면 바로 초등학교 체육주임교사제, 그리고 중등학교 체육교사 양성,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강화, 이러한 내용의 학교체육교육 강화 방안이 마련이 돼서 각 일선학교에 이것이 지켜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그 체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체육 교사가 부족했는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 교사를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 체육 시설을 강화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또 정책이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러한 학교 체육 진흥 정책을 진흥을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과연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에서는 정부의 그런 체육진흥 정책의 성과가 어떤 것이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체육시대의 도래입니다. 박정희 정부 이전에 과연 국민들에게 있어서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없었고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체육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체육진흥 정책을 통해서 직장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체육 활동이 활성화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사진 영상에 보이시죠? 제1회 언론인 체육대회. 이 박정희 정부의 이러한 체육진흥 정책을 통해서요. 1964년 4월 14일 날 제1회 언론인 체육대회가 열리게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소년원 아시죠? 여러분 소년원. 소년원에서도 이렇게 매년 체육 행사가 열렸던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관공서 체육대회도 이렇게 매년 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국민체육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겠죠. 예. 아무튼 이런 대회 체육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국민들에게 체육에 대한 의식이 싹섰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관공서에서는 매년 체육 활동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체육 재정의 기반이 구축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체육진흥기금 이것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돼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대한민국의 체육진흥의 하나의 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971년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4개년 계획이 확정이 돼서 그 계획에 따라서 담배 광고 사업이 시행이 돼가지고요. 그 담배 광고 수익률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첫 광고가 한국 타이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내까지 마련된 것이 거의 1억 8천만 원밖에 안 됐던 것이죠. 원래는 이게 매년 적어도
원래 처음 계획에는 4개년 계획이죠. 이 4개년 계획에는 처음에는 원래 약 50억 원의 그 모금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74년도에 1억 8천만 원밖에 모금이 안 되니까 정부로서는 참 걱정이죠. 예, 그 추세대로 간다면 뭐 10억도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떤 그 생각을 했느냐면, 정부가 출연하는 것도 출연하는 거지만 이 입장료에다가 부가금을 더해서 모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975년 12월 20일 국민체육진흥기금법을 개정을 할 때 이 입장료에 부가금을 더해서 모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공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입장료 100원에 10원, 200원에 20원, 300원 이상의 30원씩 모금을 해서 그 수익을 이 기금 재원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72년도부터 79년까지 체육진흥기금 모금된 것이 정부 출연금 약 39억 5천만 원, 체육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 모금이 약 6억 7천만 원, 담배값 광고 수익금이 약 2억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약 48억 5천만 원이 조성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48억 5천만 원 가지고 우수선수 발굴 양성 장학제도, 체육지도자 양성, 그 다음에 체육연구 지원, 체육지도자 유공선수 복지기금, 이런 사업을 했었던 것이죠. 이런 기금이 없었으면 이런 사업을 팔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체육시설이 많이 확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만 하더라도 도청 소재지에 종합경기장이 있었고, 실내 체육관, 뭐 수영장이 건립이 되고 했지만, 아무튼 이런 주요 도청 소재지를 빼놓고서는 종합경기장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차원에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그 체육진흥 정책을 통해서 이 이제 종합경기장이 많이 마련이 됐는데, 이 건립 비용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했느냐면, 모두 다 국고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지자체, 국고, 지방 모금, 이렇게 공동 부담을 통해서 또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 경상남도인 경우에는 1976년에 사단법인 경상남도 종합체육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요, 내무부 장관 허가를 얻어가지고 그 경상남도 종합체육관 건립 기금을 모금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공공체육시설, 특히 종합경기장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73년 12월 28일자, 이것이 지금 조선일보 일부 화면인데, 여기 보면 이제 스포츠붐 영향 해가지고 전국 체육경기장 719개로 늘어나, 제목이 이렇게 보이시죠? 73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경기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의 그러한 어떤 공공체육시설 확충 노력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1976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1982년 아시안 게임 유치와 관련해서 1976년에 그 잠실지구에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 서울시에 대한 특별 지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잠실지구에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 실내 체육관을 포함한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물론
올림픽 게임 유치도 이제 염두에 둔 것이지만 가장 가까운 시기에 1982년 아시안 게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가 이 지금의 여러분들 잠실 종합운동장 아시죠? 그것을 계획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것이 언제이냐 하면 1979년 4월 18일 날 가장 먼저 준공이 된 게 잠실 실내체육관이거든요. 그 잠실 실내체육관 준공일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근혜 영예죠. 기념식수를 한 그 사진 영상입니다. 예. 그때 그래서 잠실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고 그 뒤에 이어서 야구장이 건립이 되고요. 그 뒤에 이어서 지금 주 경기장이 건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실 종합 경기장 그것도 박정희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해서 전두환 정부 때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바로 1979년 4월 18일 기념식수를 하고 몇 개월 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서거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 정책의 성과와 관련해서 전문 체육과 관련해서는 우수 선수 및 지도자가 많이 양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78 학년도 대학 입학 체육 특기자가 2,251명에 이르렀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 때 추진했던 체육 특기자 제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2015년도까지 그때까지 병역 특례를 받은 혜택을 받은 엘리트 체육 선수가 911명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박정희 정부의 체육진흥 정책 중에 하나인 병역 특례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 양정모 선수 아시죠? 이 양정모 선수가 몬트리올 올림픽 때 금메달 땄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았는데요. 1호로. 이 선수가 그 병역 특례 선발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이 병역 특례를 받았거든요. 자동으로 무조건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때 체육계에서 이 몬트리올 올림픽을 땄으니까 다음 올림픽에서도 이 메달을 따야 된다라고 하면서 병역 특례 건의를 요청해서 이 선발위원회에서 병역 특례를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양정모 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그 체육연금제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체육연금 제도를 통해서 이 많은 선수들이 이 연금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1975년도 1월 20일 날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열린 메달리스트 밤에서 이 경기력 향상 연금 연구 증서를 수여하면서 이 연금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 바로 송기정 선수, 송기정 옹에게 제1호로 지급이 되면서 이 체육연금이 지급이 됐던 것인데요. 그때 보면 이러한 체육연금을 통해서 수요 대상자가 2017년 12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경기 지도자 연구비 수요 대상자가 1,072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체육연금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혜택을 받았던 것이고요. 송기정 옹은 그때 이제 매달 1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또 제도가 바뀌어서 또 그 이상 연금을 받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전문 체육 분야에 있어서 엘리트 선수 양성에 큰 기여를 한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대회 참가와 관련해서는 올림픽 대회 지금 여러분 화면에 한국 성적을 보실 수 있는데요.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 때부터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 때까지 쭉 여러분 성적을 보시고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 좀 더 성적이 나아지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 게임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이제 보이시는데요. 아시안 게임도 1948년, 1954년 제2회 마닐라 아시안 게임에 이제 참가를 해서 그때 이제 종합 3위를 이제 달성을 했는데, 쭉 이제 보시면 바로 이제 1974년 제7회 테헤란 아시안 게임 때 그때 처음 중국과 북한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참가를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중국에는 뒤지고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이겼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확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박 대통령급 축구대회입니다. 보통 우리가 박스컵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최한 국제 대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국제대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하고 대한축구협회가 1970년 8월경에 아시안 축구연맹에 우리가 1972년도부터 이 박정희 대통령컵 축구대회를 열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 아시아 축구연맹이 그것을 통과시켜서 그래서 아시아 축구연맹이 승인하는 국제대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1회 대회 때부터 우리 정부가 그래도 또 그 비용의 일부를 또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요. 이것이 그래도 1970년대에는 아시아 3대 축구대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태국 킹스컵, 그리고 말레이시아 메르데카컵이 있고 바로 이 한국에 박스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축구의 또 발전을 이끈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 분야에서 우리 성과를 보자면 일단 먼저 체육교사가 많이 양성이 되고 학교 체육시설이 많이 확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예로 1972년도 12월 달에는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의 체육주임교사를 186명이나 선발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체육주임교사를 또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학교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 11,123개의 그런 학교 운동장이 있었는데요. 그 11,123개 중에서 운동장 중에서 학교 운동장이 1,636개 서로서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학교 체육시설이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이용에 제공이 돼가지고 국민 체육 향상에 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민 체위가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육 진흥을 통해서 실제 우리 어린이들의 학생들의 신장, 국민 체력이 많이 향상이 됐다. 그래서 실제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1969년도 같은 경우 서울시내 초등학생 1967년도 일본 학생보다 우리 초등학생의 체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일본 학생보다 더 나았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1972년도 같은 경우는 대구 시내 초등학생의 체력을 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훨씬 더 많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도 나왔고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학생들의 이런 체위가 많이 향상됐다. 이런 것이 결국은 이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한 박정희 정부의 어떤 그래도 그 성과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도 부족한 제 강의를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한 내용들이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기존 학계의 박정희 정부의 어떤 통치 스타일이라든가 정권의 속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이 개입이 돼서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 같이 과연 박정희 정부의 체육진흥 정책이 엘리트 위주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정권적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렇죠. 오히려 객관적인 수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엘리트 체육 위주보다는 오히려 국민체육, 생활체육 위주가 아니냐 라는 걸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아무쪼록 저의 부족한 이 연구 결과가 이후에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심층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의 이러한 연구 결과가 또 다른 연구 결과와 함께 박정희 정부 체육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자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 정책의 추진과 그 성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